저도 사실 매매를 처음부터 잘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좀 간과하시는 게 좀 있는데, 저는 사실 뭔가 마법의 매매법이 있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한 시점은 제가 이 행위를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드가 우상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루틴처럼 하시는 행동들이 이제 뭐 차트 보시고 이런 거 분석하신다 했는데, 저희가 좀 하시는 걸 좀 보면서 저희가 중간중간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봐도 됩니다. 네. 지금 오늘 리플이 대장 코인이고요. 아까도 리플 떨어질 때 매매를 했고, 제가 오시자마자 잠깐만 매매 좀 하고 촬영하겠다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 제가 매수를 받아서, 이 라인에서 매수 받아서 여기서 제가 익절하고 이 정도 먹고 제가 그 뒤로 촬영을 한 건데,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매매도 하지만, 원래는 제가 완전 알트코인만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고, 완전 단타 짧은 매매를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매매를 할 때는 거래대금 높은 순이랑 그날 하루에 대장 코인을 정해서 그 주요 대장 코인에서만 단타를 치는 편인 것 같아요. 투자 스타일이 스케일핑이신 것 같은데, 본인이 스케일핑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 제 성격이, 저는 오래 홀딩을 못해요. 제가 진짜 짧은 매매를 추구해서, 그래서 뭐 장점이라고 하면 스케일핑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오히려 없는 것도 있어요. 내가 포지션을 항상 안 들고 있고, 매매를 하면 보통 빠르면 10분 안에 다 나오거든요. 손절을 하든 본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대부분 10분 안에 매매가 마무리가 되고, 좀 길어지면 15분, 30분도 가긴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저는 잘 때도 포지션이 없다 보니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나도 이제 제 잔고 변동폭이 없고 올 현금 상태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적다는 점이 장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스캘핑을 하면 참 좋은 점이, 하락할 때 변동성이 오히려 많이 주어지니까 단타로 더 잘 먹기도 하고, 하락할 때 스윙하신 분들은 무조건 필연적으로 많이 드셔도 마지막에 좀 어느 정도 뵙기 마련인데, 스캘핑 하시다 보면 그런 점은 피해갈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와 일상이 완벽하게 좀 분리되는 삶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매매랑 일상은 분리가 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매매를 안 하더라도 호가창이랑 뭐 차트나 그 시장 상황을 보고 있어야 매매할 기회를 잡기 때문에 보고 있어야 되죠. 그날 대장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랑, 그리고 제가 뭐 PT 받고 있을 때도 이제 폰으로 아까 보던 단타 치던 코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헬스 할 때 중간 쉬는 텀에서 무조건 코인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PT 할 때도 코인 보시면 트레이너가 막 코인 같은 거 안 물어봐요? 트레이너 분도 코인 하세요. 제가 2년 동안 PT를 받으면서 쉬는 텀에서는 코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날 재밌게 코인 이야기 하다가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스캘핑이 이제 주 트레이딩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스캘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변동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 변동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뭐 체크를 하시나요? 뉴스를 보고 막 홀딩하는 매매는 안 하더라도 일단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텔레그램 방이나 뭐 이런 채널 같은 거를 구독해서 보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계속 스크랩해오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트위터 글 같은 거를 이제 긁어오는, 크롤링 같이. 네, 크롤링. 오늘 예를 들어 뉴스 나온 게 뭐 빗썸은 어드벤처 골드, 코박, 히포크라트 이제 원상한다, 뭐 이런 뉴스나 주요 뉴스. 근데 이런 채널 같은 데서 이제 보통 가져와서 보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이제 텔레그램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텔레그램 채널, 대형 채널이나 아니면 뭐 이런 아까 말한 뉴스 채널 같은 거에서 뉴스를 보고, 이게 뉴스가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차트에서 이제 보고, 이것 때문에 올랐네 하면서 대응하는 것 같아요. 혹시 후보냠냠님도 그 유튜브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혹시 텔레그램도 뭐 별도로 운영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텔레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제 텔레그램 채널을 일단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다른 대형 채널들처럼 이제 정보성보다는 진짜 제 일기장 같은 거예요.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트레이딩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저는 뭔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고 매매를 하는지랑
뭐 내가 무슨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편하게 작성하는 그런 일기장 같은 채널이라 제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제 채널에 들어와 주시면 네, 제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관련해서 본인만의 뭐 원칙이나 습관 같은 거 있으세요? 아, 네. 저는 그런 습관 같은 거가 참 많은데요. 사실 트레이딩이라는 게 진짜 심플하게 단순 반복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원칙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하다가 좀 매매가 좀 꼬이거나 날리면 규모를 줄여서 매매를 하는 편이고 일반 분들은 이제 규모를 오히려 더 늘려서 빠르게 복구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게 매매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매매가 안 될 때 이제 내가 왜 이 매매가 실패했냐를 복귀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좀 간과하시는 게 좀 있는데 저는 사실 뭔가 마법의 매매법이 있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한 시점은 제가 이 행위를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드가 우상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저는 이제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이제 이렇게 뭐 스티커 메모지에다가 작성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실제로 2020년 제가 시드 170만 원일 때부터 다시는 이 실패를 겪지 않으려고 적었던 것들인데요. 사실 이 실패할 때의 근거는 본인이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매매를 하시다가 실패를 하면 왜 실패했는가를 일단 원인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그 원인을 다시 반복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제일 큰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실패할 때가 줄어들면 언젠가는 운이 되었든 실제 실력이 되었든 실패할 때를 줄이고 승률을 높이다 보면 결국엔 언젠가 기회를 잡고 돈을 벌 수밖에 없어서요. 일단 제가 실패할 때 내용을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결과 같은 거를 발표를 해요. 뭐 CPI 결과든 아니면 뭐 코인 관련 뭐 호재 뉴스 관련이 발표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발표 예를 들어 상장 폐지가 될지 안 될지 결정되는 그런 공지가 오늘 뜨는 날이다. 뭐 예를 들어 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결과가 발표할 때는 발표 전에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약간 도박적인 뭐 그런 대응이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 발표 전에는 웬만하면 이제 포지션을 안 잡고 결과가 뜨고 나서 변동성이 줄어졌을 때 거기서 대응해서 먹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별건 아닌데 뭐 제대로 안 보고 내동 매수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불나방이랑 다를 게 없는데 그냥 이제 코인이 막 올라가니까 그냥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이거 올라갈 것 같네 하고 매수를 딸깍 하는 건데 이럴 때 보면 돈이 잃거든요 무조건. 왜냐면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안 먹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랑 뭐 욕심 부리지 않기 뭐 이거 당연한 말이고 이 당시는 제가 이제 풀매수 풀매도를 하지 마라. 시드를 풀매수 풀매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랑 뭐 제가 이 당시는 이평선 매매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뭐 내 나만의 기준선을 깼는데 뭐 존버를 한다거나 아니면 코인의 차트가 갑자기 급상승해서 차트가 공중부양을 했는데 공중에 떠 있는데 그걸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본인이 그냥 매매를 하시다가 돈을 잃어요. 돈을 잃으면 이거 내가 왜 잃었지? 를 이제 생각을 곰곰이 해보는 거예요. 해봤을 때 원인을 일단 객관적으로 찾으시고 그거를 하나하나 스티커 메모에다가 적어요.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기 때문에 매매하기 전에 이걸 보고서 오늘은 절대 이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세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던 걸 그 실수가 하나하나가 사라지게 되면서 매매의 승률이 점점 올라가고 정교한 매매를 하게 되면서 점점 손해는 적어지고 이제 수익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총 수익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이제 17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2021년에 거의 60억까지 찍게 되었고 그 뒤로 매매 계속 하다가 90몇 억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70몇 억까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유튜브에 후님께서 뭐 엑셀 파일로도 정리를 하시는데 혹시 그것도 한번 네네. 요거는 뭐 스티커 메모에 쓴 것들이 또 모아놓는 건가요? 아니면 또 별도의 성격인가요? 이거는 아예 성격이 다른 게 스티커 메모는 그냥 실패할 때 적는 내용이고 이거는 그냥 매매일지예요. 저는 어차피 데일리 트레이딩하는 데이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당이라고 적어놓거든요. 하루하루 얼마 버는지 뭐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뭘로 벌었는지 뭘로 잃었는지를 그냥 간략하게 메모로 이게 적는 편인 것 같아요. 결국 이게 하나의 데이터가 쭉 모이면 하나의 차트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화 해가지고 내가 현재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제 시각적인 데이터를 제가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분명 잘하는 데이 트레이더라면 결국 우상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 트레이더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확률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매매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쿤스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잘하는 트레이더라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시각적인 데이터에서 우상향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내 매매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우상향하는 게 깨지려고 하면 그때마다 저는 매매 포지션을 줄여서 다시 우상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올해 제가 원래 스윙도 연습을 하다가 제가 90몇억까지 갔다가 돈을 좀 잃게 된 건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스윙이 안 맞는다는 걸 제가 깨닫고 스케이핑과 짧은 단타 위주로 다시 해보자 해서 이렇게 매매지를 새롭게 쓰게 됐고요. 제가 이제 170만 원일 때부터, 실제로 쓴 거는 2020년 6월부터 2,000만 원일 때부터 썼고요. 이렇게 매매지를 하루 초기 시드랑 뭐 하루 일당 얼마인지 하고 메모를 적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일당이 저희가 생각하는 일당이랑 약간 단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시드가 워낙 작았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고 그런 실수들을 하나하나 다 빼다 보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매매도 이렇게 하루에 뭐 몇백만 원,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벌었던 것 같아요. 안 읽고 꾸준하게 보니까 이제 우상향이 쭉쭉 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크게 벌었던 기록과 혹시 뭐 가장 크게 잃었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나요? 데이 트레이더는 솔직히 하루 만에 확 버는 게 아니에요. 데이 트레이더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맨날 고정된 금액으로 단타를 치다 보니까 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많이 벌긴 벌겠지만 꾸준하게 버는 거지 한 방에 버는 건 없어요. 2022년 상반기까지는 데이 트레이딩을 했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스윙을 도전했기 때문에 스윙했을 때 가장 크게 먹었던 거는 앱토스라는 종목으로 한 27억 정도 먹었던 게 제일 크게 먹었던 거고, 근데 저는 이게 독이 든 성배라고 생각해요.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먹었으면 된 거지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먹고 나서 이제 제가 스윙이 맞네 라고 생각해서 제 1년이라는 시간을 괜히 더 녹여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연히 독이 든 성배니까 또 다시 뱉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잃었을 때는 사실 데이 트레이더는 하루에 그렇게 많이 손해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루에 많이 먹는 폭도 제한됐지만 읽는 폭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윙하려고 했을 때 크게 날렸던 거고, 제가 이제 앱토스로 그걸 먹고 나서 오디라는 코인에다가 이제 하루 만에 6억을 손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손실 본 건 하루에 6억 손실이고, 이제 제일 크게 먹은 거는 한 달 동안 27억 먹은 거예요. 그것도 홀딩 해가지고.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엑셀에 기록하신 거라서 네네. 그거 실제가 맞냐라는 의혹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뭐 거래소 수익이나 이런 인증 말고 뭐 또 홈택스라든지 이런 좀 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나요?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쓰게 되면 그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현금 영수증 처리한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원래 2021년 것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연도가 2025년으로 바뀌면서 최근 4년 거가 나오기 때문에 2021년 내용이 지금 없는 게 있네요. 2022년에만 해도 7억 5천. 이때부터는 제가 그 거래를 좀 많이 안 하게 되었거든요. 2022년 하반기부터는 수익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2022년에 7억 5천. 그리고 이제 2023년에도 제가 이제 스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3억. 4년에도 거래를 거의 많이 안 했어도 2억. 그래서 이것만 합쳐봐도 5억? 이게 다 수수료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거래한 게 2021년인데 그게 지금 조회가 안 되는데, 2021년이 제 기억에 한 20억 넘게 수수료를 냈던 것 같아요. 제가 단타를 워낙 많이 치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의 인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거래소에만 진짜 3, 40억은 낸 것 같아요. 수수료만 한 30 몇 억 정도 낸 것 같아요. 수수료만. 홈택스 뭐 못 믿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건 솔직히 조작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홈택스 이렇게 까면 그래도 믿을 분들은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이제 빗썸 같은 경우는 밤 12시에 전일 대비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 변동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빗썸에 뭐 변동성이 큰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빗썸에서 매매를 하고 합니다. 빗썸은 업비트랑 다르게 좀 상장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상장 이슈 있을 때 빗썸에서 거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빗썸만의 뭐 특장점 이건 좋았다, 이런 거는 너무 괜찮다, 혹시 이런 게 있나요? 빗썸이 먼저 뭔가 테더 무료로 했던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고, 수수료를 좀 더 0.04%
그 수수료 싼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좋았던 점은 이제 뭐 버추얼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상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새로운 좀 신메타 같은 코인들은 이제 좀 빗썸에 많이 상장되어 있어서 그 거래하지 못하는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능으로 보면 이제 이게 작년이었나? 언제부터 이제 빗썸에서 제공하게 된 기능인데, 저는 이건 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내부 버추얼 정보 이거 누르면 코인에 대한 정보가 뜨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내부 유통량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 개수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보유자가 몇 명인지랑,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유용한 정보는 최상위 회원 영향도가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현재 빗썸 내부 유통량이 901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최상위 회원도가 최상위 회원 10명, 여기 보면 가상자산의 상위 보유 10명이 요게 비중이 얼마나 두고 있는가가 나타나는데, 이게 정말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보면 최상위 회원도 영향도가 95%, 90% 이렇게 찍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분명히 큰 방향성이나 위든 아래든 큰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다른 거래소에서는 이 거래소에서 토큰을 몇 명이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데, 빗썸에서는 좀 투명하게 최상위 회원이 상위 10명이 이 전체 토큰의 몇 프로를 들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이 데이터를 제공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하이스트리트라는 코인이 엄청 올랐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12,000원일 때 이 하이스트리트 정보에 내부에 거의 2,000억 가까이, 2,000억에서 3,000억 가까이 들어있었는데, 그 당시에 최상위 회원 영향도가 90%가 넘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상위 10명이 그 2,000억, 3,000억 되는 물량의 90%를 들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특정 소수의 한 몇 명이 모든 물량을 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덤핑을 하면 그 최상위 보유 비중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뭐 떨어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한 데이터로,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소수의 고래의 영향력이 그냥 크다 낮다를 볼 수 있는 지표인 거네요. 그쵸. 매매에 있어서 점점 이제 보유 비중이 높아지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데이터죠. 같은 경우는 내부 유통량을 찾으려면 제가 일일이 블록체인의 지갑을 봐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정말 불편하고, 그런데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실제 상위 10명이 몇 프로나 들고 있는지 비중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좀 투명하게 제공되는 데이터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촬영 전에 이제 흑우냠냠님 그 커뮤니티나 이런 걸 좀 봤는데,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 호가창 보는 팁 이런 거더라고요. 혹시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호가창을 읽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호가창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해주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왜냐면 상황 바이 상황이고 항상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호가창을 보는 방법, 팁을 드리자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이 실제 거래할 때 매수벽을 넣고 매도벽을 넣고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저항 자리나 지지 자리에서 이제 호가창을 읽는 게 중요한데요. 불이 오늘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는 여기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매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량을 사기 위해서 호가창에 매수벽을 대거나 아니면 위로 긁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분명히 호가창에는 그게 분명 나타날 테고, 뭐 예를 들어 1억씩 매수를 하는데 그 매수벽이 사라졌는데 체결됐지만 또 1억이 또 나오고 또 1억이 나오고 하면, 얘는 뭔데 1억을 리필하면서 매수를 계속 받는 거지? 여기서 누군가는 지지할 거라 생각해서 매수를 받는구나.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항 자리 왔을 때 내가 팔려고 시점을 두고 있는데 누군가가 계속 1억씩 매도를 리필을 한다. 누군가 계속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그냥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팔 테니까, 그걸 파는 걸 보고서 누군가가 좀 많이 파네 라는 걸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호가창을 읽을 때 좀 팁을 드리자면,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저항이랑 지지 구간에서 호가창을 보시고, 거기서 이제 마켓메이커 봇들 돌아가는 거 말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뭐 1억씩 매수하면 그 매수한 게 보인단 말이죠. 그걸 읽어내야 돼요. 일단 뭐 명확하게 호가 읽는 방법은 솔직히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황 바이 상황이라서 그 경험치가 쌓여야 눈에서 잘 읽히기 때문에 많이 봐야 되는데, 아무 때나 보지 말고
차트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중요한 저항 구간이나 지지 구간에서 호가창을 보고 매도가 리필되고 매수가 리필되고 누군가가 매수 매도를 하는 거를 캐치를 많이 보면서 하셔야 돼요. 변동성을 엄청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은데 데이 트레이더 입장에서 상승장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하락장이어도 변동성이 큰 장이 좋으세요? 그냥 완만하게 상승하는 장은 사실 데이 트레이더한테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코인이 꼭 올라가야지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제 그거는 스윙하는 사람 관점에서 코인이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야 돈을 버는 거고 사실 데이 트레이더는 변동성이랑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이랑 변동성만 많이 주어지면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할 때도 이제 단타를 변동성만 크고 거래 대금만 많이 준다면 매매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이 워낙 좋긴 좋았어도 2021년 4월에 보면 뭐 붓다빔이라든지 뭐 변동성이 겁나 컸거든요. 막 하루에도 100% 가는 것도 있지만 하루에도 30%씩 쏟아붓는 애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달 때 많이 벌었단 말이죠. 여기 보면 그때가 제일 잘 벌 때예요. 물론 불장이면 훨씬 잘 벌죠. 왜냐면 유동성이 넘치고 변동성도 불장이어야지 커지니까. 그렇지만 완만하게 상승하는 상승장에는 오히려 데이 트레이더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변동성 장에 오히려 데이 트레이더는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하시는 거 보면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코인 투자에서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저는 재능, 노력, 운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제 생각에는 노력은 그냥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이거는 논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냥 필수라고 보고 사실 재능이라는 게 집중해서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재미를 느끼고 내가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즐길 수 있는 게 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적성이기도 하면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노력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난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 드니까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는데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운을 잡는 거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일단 노력은 기본 베이스고 기술이 다 중요해요. 네. 노력과 재능이 있어야 운을 잡을 수 있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전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 빠졌는데 리스크 관리.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전. 리스크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시나요? 트레이딩이라는 게 확률 게임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차트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좀 깨지려고 하면 규모를 줄여야 돼요. 규모를 줄이고 이제 그 우상향하는 거를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 우상향이 깨졌다는 거는 내가 현재 지금 돈 파세 상태라는 거예요. 그 파세 상태일 때 규모를 더 키우면 오히려 더 악화되지 그게 극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 규모를 줄여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리스크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돈을 벌면 일정 부분을 이제 안전자산에다가 이제 파킹하는 게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데이 트레이더라서 큰 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묶어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 묶어두면 일단 이거는 절대 안 파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시 코인 시장에 안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내가 그 코인 시장에서 뺏길 일이 없으니까 안전자산을 파킹한 거고. 후구냠냠님 오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감사의 의미로 저희 비썸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뭐죠? 오. 금이에요? 금은 아니고요. 금 모양을 한 이제 좀 위스키인데 아 저희가 위스키. 이제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로 골드바 형식으로. 근데 진짜 금처럼 생겼네요. 딱 네. 그 금 골드바 1kg짜리. 매매하실 때 옆에 딱 디펜해 놓으시면 약간 네. 기분 전환도 되지 않으실까 하고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코인 투자에 대해서 여전히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분들에게 또 뭐 해드리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코인 투자를 제 주변 분들한테 막 권유하진 않아요. 제가 이 판에 있다 보니까 워낙 위험한 시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권하진 않지만 재테크를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왕 어차피 코인을 할 거라면 좀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요즘 보면 이제 선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꼭 현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후구님도 거의 선물 거래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저는 거의 대부분 현물로 돈을 벌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 판에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신 분도 봤고 많이 벌었다가 다 날리신 분도 많이 봤는데
선물 때문에 날리게 되는 거고, 대부분 돈을 버신 분들은 아이러니하게 전부 다 현물로 버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반대로 선물을 하면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현물에서 돈을 못 벌면 사실 선물에서는 절대 못 번다고 생각해요. 단기간으로 뭐 수익률이 잠깐 높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 빵원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외에도 부동산, 뭐 주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다른 수단과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만의 좀 가지고 있는 차별점? 그런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확실하게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장이 24시간 돌아간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정말 피로도가 많아지겠지만 그 변동성이 크다는 게 전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코인으로 부자 되신 분들 보면 처음에 시드가 대부분 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천만 원, 이천만 원으로 시작하셔가지고 뭐 몇십억 버실 분들은 버시고 몇백억까지 가는 분들은 다 가요. 그래서 대부분은 초기 시드가 이렇게 작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까지 가는지 보면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을 결국에는 큰 변동성에 회전을 많이 쳐가지고 점점 그게 눈덩이가 굴러가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코인의 특장점은 일단 장이 24시간이면서 큰 변동성이 많다. 흑우냠냠님에게 코인이란? 뭐 옛날부터 생각을 했지만 저한테는 코인이 게임이에요. 네. 저도 코인을 하면서 정말 이제 돈도 벌고 잃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데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도 계속 할 수 있었던 점이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게임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는데도 계속 게임을 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다기보단 전 재미를 추구해서 하다 보니 원래 하던 본업을 안 하고 이걸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코인은 게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흑우냠냠님에게 빗썸이란? 2017년부터 제가 빗썸을 써오기도 했었으니까 오래된 친구? 뭐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영상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요즘 선물 거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초보자분들은 선물 거래로 절대 시작하시지 마시고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현물 거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컷. 근데 이거 왜 닉네임 왜 흑우 냠냠이에요? 후구 냠냠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제 닉네임 보고 왜 닉네임 후구로 했냐, 후구 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호구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시드가 500만 원, 1000만 원일 때 지은 닉네임인데 이걸 말해도 되나 이거? 저는 후구들을 잡아 먹어 치우는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다로 해서 저는 지은 거긴 해요, 실제로. 왜냐면 이제 후구가 결국에는 나쁜 게 아니라 비이성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을 트레이딩더들이 이제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후구들을 먹어 치우